집단회에서 발표하실 김태우 선생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 교실 조교수로 계시고요. 학부를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의 인류학과를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니 버팔로에서 인류학 박사를 하셨어요. 네, 되게 좀 특이한 양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한의학을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학부 때 혹시 한의학을 하셨나? 예. 현지조사학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합의 논문은 Medicine Without the Medical Gaze라는 거고, Theory, Practice and Phenomenology in Korean Medicine에서 아마 오늘 하실 얘기랑, 그러니까 오늘 하실 얘기가 아마 그런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바탕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조사로는 중미의 벨리즈에서 당뇨병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현지조사 진행하시고, 미국 이민자 코리안 아메리칸의 건강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지금 다 진행을, 지금 이 세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그 전에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는 한의학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거의 주제는 인류학적 현지로서의 한의학, 그리고 예, 직접 듣도록 하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양력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학부 때 화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석사 때부터 인류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주제를, 박사 논문 주제를 한의학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한의대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인류학적 현지로서의 한의학인데요. 제가 지금 막 현지에서 지금 막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의대에서 지금 그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대에서 바로 나와서 저희 여기 조교 선생님 몇 분 오셨거든요. 같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현지에 있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니까 상당히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마음이 편합니다. 예, 사실 뭐 현지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현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일하는 장소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단지 어떤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런 거 이상으로 제 연구 대상 안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인류학적 데이터들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예상치 않게 상당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좀 데이터를 안 모으고 그냥 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그게 저희 한의대는 한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에. 그래서 많기 때문에 학년 어떤 그 담당 지도 교수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지도 교수들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상담을 하면 또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상당히 한의학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막 듣게 됩니다. 고민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의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로서 이렇게 고민들.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옛날에 같이 비슷한 또래에 있던 어떤 친구들, 의대 가고 있는 친구들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민해야 되는지 막 그런 고민 저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상담하면서 이거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예,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그 인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의학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상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한의학이라는 현지가 상당히 어떤 흥미로운 현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논문식으로 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의학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만 더 불을 낮춰주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인류학자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류학자들이 어떤 발표하는 그 논문이라든지 단행본들이 나온 연도를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에반스 프리차드라든지 여기 어떤 레비 스트라우스라든지 그리고 빅터 터너 그 다음에 레니놈스키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총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 어떤 힐링의 어떤 행위라든지 생각 같은 데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료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의 예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계 지도 위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목적은 아주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일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보려고 하던 어떤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많이 진행됐고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안 해본 어떤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본 문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어떤 진행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9년, 2011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단행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첫 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 전통의학이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핸드아웃하고 제가 발표한 내용은 조금 이렇게 다를 겁니다. 여기 특히 이제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연구 대상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여기 넣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전통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전통의학에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이라든지 세계관을 이렇게 그 안에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뭐 기라든지 음양이라든지 오행 같은 것은 어떤 동아시아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의 어떤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어떤 현지에 가서 인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을, 전통 의료 시스템을 공부하면은 그 문화의 어떤 가장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름과 돌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 그리고 생각들은 그 어떤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의료 인류학자들이 초기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근대화 이후에 전통의학이 변화한 모습은 그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떤 근대성 그리고 근대화 이후의 어떤 사회 변화의 어떤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전통의학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접근법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어떤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 어떤 의학에서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타이완 같은 데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중의학에 대한 연구자들이 또 중국 어떤 지역의 어떤 연구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일부만 적었거든요.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한 장에 나타낼 수 있는 정도만큼 이렇게 일부만 적었는데 이 TCM이라고 일컬어지는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마치 이렇게 전 세계 전통의학의 어떤 대표 주자 같이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어떤 전통의학의 대표 주자 같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어떤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었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점점점 찍어놓은 것이 이렇게 이것도 일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부분 여기 단행본들로 이렇게 에스노그래피 단행본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 것만 지금 논문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단행본들로 이렇게 중의학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의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요. 이런 어떤 중의학의 연구가 이렇게 상당히 많고 반면에 한의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이렇게 한의학을 공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박사논문 여러분 저기 대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논문 주제를 이렇게 뭘 할까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어떤 논문을 이렇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의학을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석사 때부터 의료의학을 하면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의학을 얼마큼 했을까 이렇게 펴보니까 특히 어떤 영문으로 된 어떤 그런 어떤 발표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입니다. Medicine without medical data, theory, practice, and phenomenology in Korean medicine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한의학 현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한의학의 한국사의 존재 방식과 당대 한의학의 이론과 실제 진료 그리고 현상학적 인식론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느낌 오시겠지만 이 메디칼 베이즈라는 것이 이 푸코가 어떤 서양의학적 시선을 이렇게 지칭한 아주 유명한 이렇게 그 어떤 그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Medicine without medical gaze, 메디칼 게이지 없는 의학, 그래서 한의학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떤 의학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조금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인식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떻게 각 의학들이 의학적 대상을 파악하는지, 의학적 대상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그 기존의 연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어떻게 한국사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이론과 실제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봤었고요.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지조사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선행 연구가 없어가지고 그 발로 뛰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진료 현장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하면서 한의사하고 그리고 병원을 이렇게 내원하는 어떤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어떤 주안점으로 뒀던 것이 어떤 다양한 학파가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동의보감 학파, 사상의학 학파, 황대내경 학파, 이렇게 사암침 학파, 각침법 학파들도 있고요. 다양한 학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3년 정도 했는데도 상당히 모자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학파에 대해서 참여가 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한의학 사이트들이 있죠.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입장들을 이렇게 듣고 여기서 이렇게 한의대 학생들이라든지 한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공중보건이라고 이렇게 군대 대신에 이렇게 한의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이 그리고 한의원을 병행하는 한의사 그리고 병원 소속 한의사 그 다음에 한의협회 그리고 한의학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이렇게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현지조사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베뉴에서 현지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이 비교 연구가 상당히 인류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다른 어떤 전통의학의 어떤 관점뿐만 아니라 서양의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양의학과 같이 연구를 했던 게 저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며 찍었던 사진인데, 이 병원은 지금은 경희대학교 강동 경희대 병원들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경희대학교 신의학 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현지조사를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강동에 있는 어떤 그 경희대 병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이렇게 척추 쪽으로 해서 이 환자분이 나오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척추 쪽으로 이렇게 특화를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박지성도 선전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홍보 효과도 잘 이렇게 그 효과를 보고 그래서 유명한 어떤 그런 그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지조사하고 인터뷰를 한번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일반 한의원입니다. 일반 한의원들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한의사협회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여기서는 한의학연구원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침의 어떤 표준화에 대해서 그 동아시아 의학을 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호주, 그런 어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침의 어떤 표준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어떤 장면이고요. 그때 현지조사를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이 그 장면들은 제가 장기간 동안 옵저베이션 했었던 그런 한의원들입니다. 한의원들에서 지금 어떤 실제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옵저베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다양한 학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들을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왼쪽 위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 위에는 팔체질 침이라는 침이 있습니다. 그 침에 학파가 지금 그 팔체질 학파는 이렇게 체질을 감별할 때 이재마의 사상의학과는 좀 다르게 맥진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한의사인데 한의사들끼리 롤플레이를 하면서 환자 어떤 역할도 하고 한의사 역할도 하면서 지금 이 맥진을 통해서 체질을 감별하고 있는 그런 워크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쪽 한의원은 그 혹치학회라고 최근에 이렇게 젊은 한의사에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그 학회에 제가 현지조사를 한번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어떤 사상의학 학회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학회는 동의보감 학파인데요. 동의보감 학파 중에 형상의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파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지금 아마 하고 있습니다. 선도 수련이라고 한의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온 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이분들이 다 한의사분들인데요. 수행을 이렇게 100일 동안 하는 어떤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양기가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양기가 승할 때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어떤 기후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현지조사하면서 같이 저도 이제 그 수행도 같이 하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학회들이 어떤 학회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어떤 워크샵 같은 걸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따라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어떤 그 한의대생들 사진입니다. 근데 한의대생들이 바쁩니다. 그 학기 중에는 그 의대 공부라서 상당히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도 이렇게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 방학 동안에 각 이 학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캠프 같은 걸 합니다. 한의대생들을 위한 캠프를 하면 이때가 겨울방학 때인데요. 겨울방학 때인데 이렇게 그 동의보감 학파에서 하는 캠프에서 지금 이 한의대생들이 일주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집중 어떤 그런 한의학을 배우는 기간을 가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도 소문 캠프라고 소문학회라는 어떤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하는 캠프를 따라가서 어떤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소문대유라는 책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책이 있습니다. 그 저희 어떤 한의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석곡 이규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소문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 캠프에 제가 참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어떤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중의학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이렇게 짧게나마 필드 트립을 가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여기는 광저우 그 중의학대학에서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상해 중의학대학의 어필리에이티드 하스피럴 중에 하나인 서강 중의학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렇게 제가 비교 연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서양의학 병원의 외래 진료실과 한의원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 상도동 맞습니다. 장승백이 여기 있어요. 제가 현지 조사할 때 만나뵙거든요. 가깝습니다. 여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봉안의원이라고 장승백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병원은요 이렇게 그 소위 P5라고 하는 서울에 이렇게 그 병원의 외래 진료소입니다. 거기서 제가 현지 조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죠, 여러분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눈이 가면 시선이 좀 다르죠, 그죠? 게이즈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인식론 입장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가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의학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현지 조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모았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한의학이 특히 다른 어떤 전통의학과 비교해서 어떤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얼만큼 연구가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흥미로운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은 여러 가지 전통의학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어떤 그 연속성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어떤 전통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전통적 어떤 진료 형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가 하면은 개별 한의사 위주로 이렇게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대부분 한의원의 어떤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물론 사생한방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가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의 어떤 한의학이 한의원 개별 한의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방식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들인데 그 방식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의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을 때 중의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의학 같은 경우에 1949년에 그 마오쩌둥이 이렇게 공산당 정부를 세우고 나서 이 컬렉티비제이션을 합니다. 집산화를 하면서 이 개별 한의사 위주의 이런 어떤 행위를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자본주의 행위가 되겠죠, 그죠?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피해를 받는 것, 돈을 받든지 복식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국가대응으로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산화를, 의료의 집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주 이렇게 세계사 유례가 없는 급격한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되죠. 근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해방 이후에 어떤 아주 이렇게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지만은 이 개별 한의사 위주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의사 어떤 메디컬 히스토리 저널들을 보면은 이게 한 조선 후기부터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렇게 그 개혁론자들이 이 일본에 있는 전통의학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폐지 수준으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떤 단절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일본의 어떤 그 의학을 깐포라고 하는데요. 깐포라고 하는 이 깐포 의학을 대부분의 MD들이 하고 있습니다. MD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전문대 형태의 어떤 그런 친구사들을 이렇게 양성해서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헤게모니를 이렇게 MD들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한의학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일이죠. 1910년에 이렇게 일제가 와서 와가지고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서와 같이 똑같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폐지를 다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그 중국하고 일본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세국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서양의학적인 인프라가 아주 이렇게 미비하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의사제를 폐지시켜버리면은 아픈 사람 치료할 사람, 그 사람이 전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서양의학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살려준 다음에 때가 되면 폐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폐지가 되기 전에 1945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한의사 위주의 어떤 형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어떤 사건이고요. 그리고 한의학으로 봐서는 아주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우호적인 어떤 역사적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의학의 병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한의원에서 진행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통계자를 보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급여비를 이렇게 지급한 것을 보면은 2010년에 그 한방병원에는 1,349억 원을 이렇게 그 리임버스를 합니다. 한의원에는 1조 5,478억 원을 해서 이게 퍼센트 따져보면은 개별 한의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한의원의 92%의 어떤 프랙티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달리 이 개별 한의원에서 이 병원에서가 아니고 개별 한의사 위주의 어떤 프랙티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병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또 다른 집사나 이외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국가주도의 과학과 표준화가 그대로 이렇게 그 중의학의 프랙티스에 그대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이렇게 그 관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관료 체계가 의사들한테까지 닿는 것은 병원 안에서 쉽습니다. 근데 국가의 관계에서는 좀 다른 경우인데 여기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49년 이후에 어떤 혁명의 방식으로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그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중의사까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가장 그 세밀한 프랙티스까지 이런 어떤 정부 주도의 과학과 표준화가 나갈 수 있었다는 거,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한의사 위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한의사들이 잘 따라 안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못한다고 데모하죠. 데모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표준화, 과학화됐다는 것은요. 이게 다양한 학파들이 옛날에 중국에서 존재했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은 TCM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형태의 하나의 크다란 학파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TCM이라는 어떤 그 안에 모든 것을 밀어넣으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어떤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 그 묶어넣으려고 했었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학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양한 이론 그리고 몸과 질병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들,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상의학하고 이 보통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한의학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사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유학을 그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성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 그 가장 기본은 어떤 체질을, 소위 체질을 판명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이재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정이거든요. 성정이 어떤 그 에노히라이라는 성정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집중되게 강조되어 있는지 따라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부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장부의 이제 개소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성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정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사서 중에 중용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양한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자, 이런 어떤 중의학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이런 어떤 킹 테일러라는 의사학자가 이 2004년에 그 소셜 히스토리 메디슨이라는 어떤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은 the unification and drastic simplification of medicine
which had existed as a heterogeneous tradition. 아주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통으로 존재했던 것이 어떤 drastic simplification, 아주 급격한 어떤 단순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학이라고 이렇게 이 킴 테일러는 의사학자로서 1949년 이후에 어떻게 중의학이 변화했는지를 연구한 어떤 의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한의학은 개별 한의사 위주가 진료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바탕 위에서 근대화 과정 중 급격한 단순화 어떤 그리고 일본에서 경험했던 그런 단절에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럭처를 이렇게 우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다양한 학파들이 존속을 합니다. 동의과학 학파라든지 사상의학 학파라든지 황제정맥 학파, 상암학파 그리고 여러 친구학 학파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동의보감 학파라고 했는데요. 동의보감 학파도 이게 하나의 학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보감 학파라는 묶음 안에 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학파는 형상학회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 편동학당이라는 학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론이라는 학파도 있습니다. 다 동의보감 학파인데 다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지금 한국 한의학의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중의학을 공부하는 이 포크샤이드라고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있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한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3년에 이 Cultural Medicine Psychiatry에서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ome of the treatment strategies that endure in Korea to this day belong to currents that have virtually disappeared in China. 이 current는 학파를 말하거든요. 이 지금까지 어떤 인듀어를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인듀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그 근대화의 과정 속에 없애지 않고 참았다는 것이죠. 인듀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진료의 어떤 스트레티지 같은 것은 이제 중국에서, 표준화된 중국에서는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학파들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의학이라는 연구들이 시작되면서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포크샤이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의학에서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한의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 동아시아 의학에 대한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한의학이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 소문학회는 학회가 있습니다. 소문학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소문학회는 이 또 재미있는 것이 사성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들어옵니다. 이 석복이라는 아까 소문대유라는 책을 지었다는 이 석복 이규준이 구한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초반까지 사는데 이 사람의 제자 무의당 선생님이 아주 최근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의학 제도가 정착되고 소문학회가 만들어지고 이 소문학회 시니어 멤버들 한의대를 졸업하는 그런 한의사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 어떤 그 부양론으로 대표되는 어떤 의학론을 가지고 있는 소문학회는 그 소문학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소문학회 시니어 멤버들의 또 역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젊은 학생들, 젊은 한의사들한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동안에 전 세계에 어떤 존재하는 전통의학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들을 볼 때 어떤 상당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달이라는 것이 아까 중국의 경우같이 그리고 일본의 경우같이 어떤 단절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전통의학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 한의원에 참가를 하러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팀을 꾸린 겁니다. 몇 명 팀을 꾸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 한의원이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데요. 광안리 앞에 모텔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왔으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자가 없을 때 지금 이 선생님하고 이분이 그 김태국 선생님하고 그 송문학회 시니어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무당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죠. 그분한테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붓글씨를 무당 선생님이 직접 써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석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는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아주 특이한 것이라는 거죠. 한국의 한의학에서만 이렇게 그 발견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맥락이 유지되고 있는 전통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괄목할 만한 사회 경제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의대 그 한의사 유산 같은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근데 한국 내에 있으면 잘 느낌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엘리자베스 수라고 옥스포드에서 이렇게 그 중의학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그 인류학과에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수가 한의학에 대해서 이분도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한의학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옥스포드 갔을 때 보여줬던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 이 신문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신문인데 일명 광고에 한의원 이렇게 광고가 실리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가디언지 같은데,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 같은데 이런 게 전통의학이 그리고 개별 한의원은 병원도 아니고 개별 한의원 광고가 실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보였던 슬라이드는요. 이게 길 가다가 한의원이라는 만약에 한자를 알면 얼마나 한의원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기 경기도 일산에 그 수영역 근처에서 제가 발견한 장면인데요. 한 건물에 한의원이 3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 것은 자주 보시죠, 여러분들. 2개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학파들이 달라요, 지금? 이 학파들도 좀 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 한의원들은 그 네트워크 한의원이라고 해서 같이 어떤 그 이렇게 그 어떤 치료 방식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조금 특화 한의원으로 나가는 이렇게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한의원들. 그것도 하나의 학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그 어떤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저쪽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영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너무 놀래고 이렇게 이들 같아가지고 그냥 자르고 3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잘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수가 1999년에 이렇게 그 펴낸 그 에스노그래피 트랜스미션 오브 차이니즈 메디슨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TCM 스타디즈 뭐 제너럴리 언포퓰러 초이스라고 TCM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 사이에 대학을 결정할 때 별로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경영학과라든지 공대라든지 의대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언파퓰러한 상황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런 만큼 이렇게 이 사회 경제적 위상이 이렇게 그 다른 어떤 전통의학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공식화된 의학으로서 한국 사회 부분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요, 1910년에 통계를 보면은 전국에 11,330개의 한의원에서 가급적이면 23.6명의 한국인의 한의학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면은 하루에 26만 7천 명 정도가 한의원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방병원까지 합치면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루에 그런 거니까 일주일 하고 한 달 이렇게 모으면 상당히 많겠죠. 그만큼 이렇게 그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흥미로운 것이 서양의학과 특이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원화라는 말로 대표가 되는데요. 그 서양의학하고 한국의 한의학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이렇게 놓으시려고 하면은 침을 놓으면 어렵게 저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침을
도저히 나는 돕고 싶다. 침을 이렇게 알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놓으려면은 한의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분리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MD들이 어떤 코스웍 같은 거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웍샵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가 있죠. 일본에도 깜포를 하는 의사들이 그 의대를 다닐 때 깜포 어떤 코스웍을 듣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것과 상당히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떨어져 있으면서도 잘 남아있는 어떤 한의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원화로 존재하면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한의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프랙티스가 존재하는데요. 그 과학과 지상주의에서부터 스펙트럼의 끝을 과학과 지상주의로 잡으면은 이쪽 끝에는 아주 이렇게 그 철저한 전통주의까지 해서 스펙트럼이 쫙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인데 공부할 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가 지금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 현지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학교 그 건물의 한의학과 4층입니다. 4층을 보면 여기 그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의학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옆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 그 거처하고 있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4층을 딱 올라오면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계단을 딱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무균동물실이 있습니다. 그 쥐실험을 위해서 여기 있던 그 살아있는 쥐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 그 베리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드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어떤 뭐 항온이라든지 항습 뭐 어떤 그런 어떤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4층을 이렇게 돌아서 딱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고전적인 역사 박물관과 어떤 동물 실험을 위한 어떤 그런 베리어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한의학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같은 4층인데요. 여기 이제 이쪽 배를 보면 이렇게 판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의사에서, 한의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신 유의들이 있습니다. 아까 석국 이규준이라는 바로 이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판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무균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물 사료, 쥐 사료를 이렇게 이쪽에 자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험실 쥐들 이제 사료 다 이제 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놔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여기 돌아가서 또 보시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동의보감 그 옛날에 나온 동의보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자 책들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여기 조교부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오셨으니까 잘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프랙티스에서도 여기 보시면 두 한의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한의원은 그 어떤 여기는 그 피부 미용 같은 거를 같이 합니다. 이 한의원 원장 선생님께서 이게 한의원인데요. 한의원을 하면서 피부 관리실을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원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어떤 피부 관리 기계들, 비만 어떤 그 살 빼는 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계들이 쫙 절비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고, 이 분 같은 경우에 모습도 약간, 그 모습도 약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전통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고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황제내경이라고 한 2000년 전에 나온 어떤 그런 의서가 있어요. 아주 한약의 중요한 어떤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공부한 학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이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문하고 영추라는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추에 위기행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행을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침법을, 백각침법이라는 침법을 만드는 그 학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고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한의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의학이 지금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 그리고 괄목할 만한 어떤 사회 경제적 위상, 공식화된 의학으로서 한국 사회 보건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양의학과 특이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인류학자들한테는 전통적인 것, 근대적인 것이 동존하면서 근대 의료 체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역동성이 살아있는 전통의학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상황이 인류학자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공부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공부할 거리를 어떤 걸 던져주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은 테마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인류학에서, 의료 인류학을 떠나서 전체 인류학에서 아주 이렇게 그 중요한 이슈들이죠. 모더니티라든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글로벌라이즈 트래디션, 바디, 바이오메디슨 사이언스, 필라소피 에피스테몰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테마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이. 그 예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 모더니티에 대한 어떤 예로서요. 이게 아직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애덤스라는 그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류학자가 티벳 메디슨을 공부하면서 티벳 메디슨이 근대화되면서 티벳 메디슨 안에 어떤 근대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쓴 어떤 그런 어떤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이게 여기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라는 어떤 제목이 아예 들어가 있죠, 그죠? Chinese Medicine Action이라고 On the Post Coloniality of Medicine in China라고 해서 실제 이 인류학자가 실제 그 TCM이 진행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옵저베이션 하면서 이 프랙티스 안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 어떤 식으로 내재해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어떤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시안 메디슨 글로벌리제이션은 최근 아예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005년에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한의학에 대한 그런 한 편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묶음집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어떤 그 책들이, 여권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이시안 메디슨이라든지, 어떤 그 에이시안 메디칼 날리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한의학이라는 부분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의학, 일본의 깜포라든지, 그리고 뭐 티벳 메디슨, 아유르베다 이렇게 상당히 다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한의학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래디션은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하나 이렇게 쓴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로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졸고입니다만은 이 제가 아까 그 동의보감 학파를 연구를 하면서 이 여기서 제목이 Classical Text in the Present Tense라는 것은 이 고전 의서가 현재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의보감 학파가 어떻게 동의보감이라는 400년 전에 쓰여진 발간되는 의서, 올해가 여러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아시죠? 1613년에 나왔거든요. 2013년에 이렇게 지금 400주년이 됐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어떤 갭을 넘어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제가 동의보감 학파에 대한 어떤 현지조사를 통해서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쓰고 어떤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루킹 다이고니스, 망진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진료 방법에 대해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본 글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주디스 파프라고 어떤 그 중국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이 에프타이츠라는 어떤 제목으로 이 중의학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라는 것이 중의학적인 지식 전통이 중국 사람들 몸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물론 그 중의학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라는 이슈와도 상당히 이렇게 전통의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메디슨 요즘 이렇게 사이언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전통의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근대 이후에 사이언스하고 바이오메디슨하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컨플릭트가 있는지, 어떤 니고시에이션이 있는지, 어떤 서브주게이션이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티벳 메디슨이 과학화되는 과정에서 이 과학이란 그 사이언티픽, 과학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 안에 녹아 있는지를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어떤 인식론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디스 파커가 최근에 나온 어떤 그 논문에서 이런 인식론이 어떤 중요하다. 그것이 어떤 존재론하고 연결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Studying the various medicines of the world allows us to ask just how diverse, how deeply variable lived worlds have been. 어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메디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 방식이 그만큼 다양한 것이고 그런 존재 방식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의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과 전통, 여기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져오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생리학, 한의학과 과학, 한의학과 한국 근대성,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 근대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동아시아 근대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현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백영경 방송통신대 백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작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목표로 해서 지금 동아시아 근대성을 우리 의학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인식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 자체, 제 논문 자체가 Medicine Without Medical Gaze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Medical Gaze라는 근대 서양의학이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없는 의학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서양의학과 동아시아의학을 비교한다는 어떤 그 프레임이 그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어프렌티십을 이 유학적 방법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어프렌티십이 어떤 정통적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도제식 교육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이 유학적 방법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간 현지조사를 통해서 제가 제 몸이 직접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의 게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직접을 안 해보니까 이렇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인터뷰를 했으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프렌티십을 사용했는데요. 이 어프렌티십은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종종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 The Body and Emo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히말라야 샤머니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직접 지금 신들린 상태입니다. 신이 내린 상태, 신이 내리는 어떤 여기 awful influence라고 되어 있죠. 신들린 상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내 몸에 현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을 이렇게 ethnographic description으로 풀어낸 게 The Body and Emotion인데요. 이런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아까 말했던 엘리자베스도 그랬고요. 이게 바바라 테드락도 이렇게 마야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힐링이라든지 그런 디바인 프랙티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직접 오펜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방법론을 저는 유학 현지, 제가 유학 현지로 잡고 있는 한의학 현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과학학과에서는 2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만났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가지 않았고, 매일 가지는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로테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안 간 적이 여기서는 사상의학 학과였어요. 사상의학을 하는 데서도 2년 4개월 동안 어프렌티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아까 말씀드린 병원 한의에서 비교 참가를 하면서 과학적 인식론과 현상적 인식론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있는데 하나는 푸커 임상학의 탄생이고요. 하나는 메로폰케의 지각을 현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면서 또한 어프렌티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서양의학이 의학적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간 수치라든지 그리고 장기의 병변을 보는 CT, MRI, PT 받은 것도 어떤 대상이 이렇게 확실히 정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망진 외에 망문 문절의 4가지 어떤 사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봐서 진단하는 망진, 그 다음에 들어서 아는 문진, 그 세 번째 문진은 이 물어서 아는 문진, 그리고 네 번째는 절진이라고 해서 맥진이 가장 대표적인 절진이에요. 이게 촉진으로 이렇게 아는 문진. 근데 그 의학적 대상도 형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음성 같은 이런 조금 우리가 듣기 약간 구름 잡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단기계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인간의 한의사의 모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 사이테이션들은 그 원서들입니다. 그 앞에 2개는 황제내경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3번째는 그 상암론이라는 또 유명한 어떤 그 한대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그 사이테이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말 부분,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색을 관찰하고 맥을 진맥하여 음량을 구분할 수 있다. 끝입니다. 설명 잘 안 합니다. 색이 뭔지, 음량이 뭔지, 맥이 뭔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불친절하죠. 뭘 보는지 잘 모르는데 색, 맥, 뭐 그런 걸 본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는지 정의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프렌십을 제가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서양 의학 인식론은 이 대상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치매에 어떤 디텍션한 물질도 발견됐다고 지금 서양 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뭐가 됐든지 object perceived 이 말 어떤 지각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지각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상학적 인식론과 상당히 닮아있고, 그리고 인식의 주체로서 몸을 강조하는 메르퐁티의 현상학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르퐁티의 지각의 현상을 책을 펴보니까 이 과학의 지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현상학적 지각과 비교를 해놨는데, 그런 비교의 관점이 한의학의 시선의 관점과 서양의 의학적 관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object perceived를 강조하고, 이 말은 메르퐁티하고 직접 하는 말이 object perceived, experience perception을 이렇게 강조한다. 현상학적 지각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진단 능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각의 경험을 체계화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현상학에서 중요한 이렇게 지향성이라는 intentional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메르퐁티의 책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인식의 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카메라랑 저랑 이렇게 그 옛날에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다가 갑자기 봐도 저게 카메라구나 금방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이 이렇게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텐셔널리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래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텐셔널리티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대상과 이 존재, 주체 사이는 어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적 인식에서 이것이 단절되어 있다는 실제로는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각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어떤 한의학적 방법론을 한의학 자체 내에서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안에 또 도제식 교육이라든지 한의학 개념들, 한의학 원전들, 그리고 효능 같은 것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도제식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험의 체계화를 제가 제 박사 논문에서 cultivating intentionality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씀 체력이라는 말과 아주 이렇게 가까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의학적 대상 사이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도제식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승하고 환자가 관찰되는 어떤 의학적 현상, 스승이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의학적 현상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소봉한의원에서 있으면은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 환자분이 오시면은 좀 기가 좀 이렇게 특징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가 눈에 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환자한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큐를 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구나. 의학적 의미는 항상 학회에서는 심장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색 같은 경우에 얼굴이 붓다. 그러면은 이 심장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오행에 의해서 오행과 오색, 오장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 환자가 오면은 선생님께서 얼굴이 좀 붉으시네요. 이러면 제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 저것이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면적이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볼발라이제이션 이렇게 은호화라고 이렇게 그 미셸 푸크가 음상의 탄생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 은호화라는 과정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 지가의 경험을 그 제자의 몸이 은호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의학적 현상을 사후에 접했을 때 또 제자의 지각이 그 현상을 또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이라는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의 얼굴 색깔이라든지 이 사람 형이 어떤 식으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몸으로 어떤 바디 인터랙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논문에서 잠깐 이렇게 면청을 처음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면청은 이렇게 이 색깔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청색, 그리고 황색, 적색, 그 다음 백색, 흑색 이렇게 오형으로 5개가 있는데 이 청색 같은 경우는 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색깔들은 조금 보입니다. 선생님이 얼굴이 붉네라면 저도 저게 붉은구나 아는데 청색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스모크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청색이 있었어요.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 느낌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얼굴이 좀 푸르시네요. 그런데도 저는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1년 반쯤 지나서 봤는데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Observing a female patient face, the teacher said that you have a blue face and could have a health problem in your liver. Suddenly I witnessed her face color slightly tinged with blueness. It was the moment of my own recognition of blue. It was my body that was in direct contact with the quality and aura of the medically meaningful blueness. Since I have been looking for blue color, the first minute was an impressive moment, leading me to say to myself, this is it. In this process, the first appreciation of blue color has left an impressive trace of blueness in me. It was my body, better than the idealized consciousness, as Merleau-Ponty argued that appreciate the blueness and retain the medically meaningful color within me. 그래서 아마 그 자료집에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그 질문을 좀 저도 듣고 싶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것이 이제 남아서 몸의 그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에 또 인지를 할 때 사용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메르퐁티의 지각 현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는 어떤 장면을 surge라고, our body surge toward object to be grasped and perceived. 이 솟구쳐 오른다고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이렇게 오프렌십을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와닿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한의학을 체계화하는 오프렌십 말고도 한의학적 개념이라는 원전이라든지 에피커시 같은 그런 체계화를 통해서 이게 2012년에 작년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인류학회지에 문화인류학회지에 이렇게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여기서는 주로 근대적 시선, 근대성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전통의학적 시선을 대비시키면서 근대적 인식론, 그리고 근대적 존재론, 이 어떻게 한의학적 인식이라면 어떻게 존재론이 달라질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의학 인식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봤는데 그 외에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연구 분야들이 이렇게 산재있다는 것이죠. 한의학과 전통이라든지 생리학과 과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의학이 이런 특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 근대적인 것이 병존하면서 근대의 측에 성공적으로 정착,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이 인류학의 어떤 연구를 기다리는 아주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당대 인류학에서 핫 이슈 이런 그 테마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발표 내용을 이렇게 거기다 말씀드렸고 하나 이렇게 광고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 올해 독립부가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 아시아 전통의학회가 산청에서 열립니다. 9월달에 열리는데요. 아직 앱스트랙트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총합을 넘어서 21세기 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성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조금 전통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와서 들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의사학자, 의료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되게 손꼽을 만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의학들, 한의학, 중의학, 일본의 칸토, 아유르베다, 잘못된 우나니, 티베트, 타이 메디슨, 에이시안 메디슨, 유럽,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이 아시아 의학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은 이 어떤 전통의학을 유학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어떤 케이스들을 들으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